레미제라블에서 새로운 변화를 표현한 대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천소라 박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성장률부터 볼까요? 상반기에는 3.8% 전망하셨는데 하반기에는 4%로 발표하셨습니다. 가을 코로나19 재확산,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사실 악재가 더 많아 보였는데 어떻게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셨나요? 네, 5월 전망 이후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그리고 하락시키는 요인이 모두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추경과 9월 이후 백신 접종 확대로 민간 소비가 증가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시킨 효과가 있었고요. 대신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제조업 관련 수출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투자 부진이 경제 성장률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에 제약이 있었지만 민간 소비 덕분에 회복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또 내년 성장률은 3%로 올해보다 낮게 전망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더 안 좋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추세적인 성장률이 2%대 초중반임을 감안하면 내년에 우리 경제가 3% 성장한다는 것은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4% 성장은 작년 코로나19 위기 때 마이너스 0.9% 역성장한 것에 비해서 4% 성장하며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더해서 3%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호한 성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민간 소비 회복을 강조하셨는데요. 내년에는 민간 소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재난지원금 지급과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가 기저효과가 있었던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외식, 여행, 의류 같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회복하여 민간 소비가 3.9%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텐데요.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우리 경제를 제조업이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제조업 회복은 주춤하지만 소비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이 빠르게 회복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02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중심의 회복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이겠군요. 그런데 제조업은 원자재와 부품 공급 부족으로 회복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조업에 차질이 생기면 수출도 덩달아 안 좋아질 텐데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수출은 가파른 증가세가 조금 둔화하여 올해 8.5%보다 낮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는 없어지고요. 자동차가 부품 공급 차질로 다소 위축되면서 상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설비 투자는 3.2%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취업자 수도 확인해 볼게요. 코로나19로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이 대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 소비가 살아난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기조가 일자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과 백신 접종 확대로 올해 9월부터 대면 서비스업이 반등하면서 일자리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36만 명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내년에도 30만 명 정도 늘어나면서 회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키오스크나 AI 기술이 더 빠르게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변화는 계속될까요? 네,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반복 직무를 기계가 대체하는 현상이 앞으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면 직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예측한 결과 그동안 감소했던 반복 직무보다는 대면을 피할 수 없는 저숙련 서비스직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일자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물가는 또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했는데요. 내년에는 일시적인 공급 충격의 영향이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1.7%의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를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공급 부족 문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어서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국은 경제 회복에 맞춰 정책의 정상화도 논의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월 3일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선언했지만 아직 금리는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금리가 인상되었고 앞으로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급 충격의 영향이 컸는데요. 이를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진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최근에 민간 부채의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빠릅니다. 민간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민간 부채는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합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1사분기의 GDP 대비 민간 부채는 216.2%를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 평균 부채 증가폭이 약 7% 정도였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 20%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르면 지금의 민간 부채는 신용위기 측면에서 정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민간 부채 증가가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단기간에 가계 부채 총량을 줄이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부채 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계 대출 못지않게 기업 대출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자 지급 유예와 같은 예외 조치도 정상화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이 확장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집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022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됐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 부양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나 경제 구조 변화 전환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화하려면 코로나 위기 이후 필요성이 낮은 지출이 계속되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네, 먼저 대외적인 영향으로는요,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어 생산 차질이 이어지거나 중국의 전력난, 기업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 우리 경제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방역 정책과 경제 정책 정상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통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겠죠. 반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국가 간 인적 이동이 회복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는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천소라 박사님 감사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1830년대 프랑스는 콜레라 팬데믹이 끝난 후 일상이 회복되고 위생이 강조되면서 생활 방식도 많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의 변화 속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하루빨리 설레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